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까지 맹호부대 초기작전, 즉 고보이 평야작전을 마치고 오늘은 미국이 주도하던 한미동맹을 한국 주도의 협상관계로 바꾸는 계기가 되었던 1966년 백마부대 파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은 1965년 7월 베트남 전쟁을 미국 전쟁으로 간주하고 이끌어가기로 공식 결정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그해 말까지 미군 16만 1000여 명을 파병하고 동맹국 대한민국이 1개 사단, 오스트레일리아가 1개 대대를 파병했지만 남베트남의 베트콩은 도발을 더욱 확대했습니다. 병력을 획기적으로 증파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습니다. 그러나 미국 내 반전 여론이 등장하면서 미군의 지원 능력은 한계에 달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미국의 존슨 정부는 한국군 맹호 청룡부대의 활약상을 지켜보면서 베트남의 작전 환경에 한국군이 가장 적합하다는 판단을 내리고 한국군의 증파를 요청하였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미국이 요청하기 전부터 1개 사단의 추가 파병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한국군 전투부대 파병을 결정하면서 한국군의 파병 규모를 5만 명 정도로 판단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배경은 첫째,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 2개 사단을 한국에 계속 묶어두기 위한 명분으로 한국군 2개 사단의 파병이 필요하고, 둘째, 베트남에서 한국군의 독자적인 작전 지휘권 행사 등 전투사령부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군단급 규모가 되어야 한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당시까지만 해도 한미동맹은 미국 주도하의 동맹이었습니다. 미국이 결정하면 대한민국은 군말 없이 따르는 것이 대체적인 관행이었습니다. 심지어 장성의 진급과 보직 등 인사 문제에도 미국의 입김이 작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당연한 현상이었습니다. 그때 걸출한 인물이 나타났습니다. 이동원 외교부 장관입니다. 당시까지만 해도 해외 파병과 관련한 대미 협상은 오로지 국방부와 한미 장성의 몫이었습니다. 외교부 등 정부 라인의 역할은 행정적인 뒤처리에 불과했습니다. 그는 박정희 대통령을 찾아가 건의했습니다. 1개 사단의 추가 파병을 조건으로 미국으로부터 우리가 필요한 최대한의 것을 얻어내기 위한 협상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이동원 장관의 회고록에 의하면 박 대통령의 답변은 그럼 너무 야박하지 않나 였습니다. 그 말을 그대로 받기보다는 당시 분위기를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미국이 일방적으로 주도하던 한미 관계를 협상의 관계로 전환하는 계기를 만든 분이 이동원 장관이었다고 평가합니다. 그는 1965년 12월 유엔 총회 참석차 미국을 방문해 러스크 미 국무장관을 만났습니다. 러스크 장관으로부터 추가 파병 요청을 접수한 그는 현장에서 맹호 청룡부대 파병 시 미국이 약속했던 한국군 현대화 지원 등 미국 약속이 이행되지 않고 있음을 거론하면서 선 약속 이행, 후 파병을 제시했습니다. 미국 입장에서 기가 찰 노릇이었습니다. 이전까지 미국의 제안에 고분고분했던 신생국 관리가 갑자기 예상치 못했던 강수를 들고 왔기 때문입니다. 아마 그날의 분위기를 그려보면 러스크는 네가 언제부터 그렇게 컸나? 라고 했을 것 같고, 이동원은 형이 떠먹여준 밥 먹고 많이 컸다, 이제 엉길 만큼 큰 게 아이가? 라고 응수했을 것 같습니다. 러스크는 선 파병, 후 약속 이행을 다짐했지만 이동원은 막무가내였습니다. 다급한 미국은 1966년 2월 1일과 2월 22일 험프리 부통령을 특사로 연이어 청와대에 파견해 한국 안보와 경제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이동원 장관의 건의에 따라 나는 증파를 이미 찬성했다, 구체적인 것은 실무진에게 맡기자라며 공을 넘겼습니다. 다급한 것은 미국이었습니다. 박동원과 러스크의 협상은 계속됐고 박 장관은 미국 약속을 문서로 정리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러스크는 외교 관례가 없다며 강력히 거부했지만 결국 1966년 3월 7일 주한 미 대사 브라운이 증파에 대한 대가로 한국의 안보와 경제 지원을 약속한 서한 형식의 브라운 각서를 보내왔습니다. 미국 정부가 한국에 대한 지원을 서면으로 약속함에 따라 한국군 전투부대 추가 파병은 급물살을 타게 되었습니다. 정부는 1966년 2월 22일 남베트남 정부의 1개 사단 추가 파병 요청을 접수하고 3월 20일 국회의 의결을 거쳐
수도사단 26년대와 제9사단의 파병을 결정했습니다. 파병 준비를 마친 수도사단 제26년대는 4월 16일 꾸이년의 상륙에 프엔선, 동수원 일대에 주둔하게 되었고, 제9사단은 9월 연대다이로 나짱의 상륙에 사단 사령부를 니노와 일대에 전개했습니다. 제9사단의 파병에 따라 주월 한국군 사령부는 수도사단 예하의 군수지원사령부를 모체로 제100군수지원사령부, 즉 십자성부대를 창설하고, 건설지원단 예하 해군 수송분대를 사이공 항해에서 수송전대로 증편했으며, 근접 항공지원과 공중수송지원을 위한 공군지원단을 서울 여의도 비행장에서 창설해 각각 주월 한국군 사령부 예하로 편입했습니다. 그때부터 주월 한국군 사령부는 명실상부한 통합군 사령부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제9사단 백마부대 파병 경과를 말씀드렸는데요. 제9사단 파병 협상과 현지 임무수행 과정에서 큰 역할을 담당했던 이동원 외무부 장관과 최명신 사령관의 이야기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이동원 장관이 미국과 적극적으로 협상에 임하면서 한국군 증파가 시급했던 미국은 한국의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었는데, 이동원 장관이 파병의 조건으로 미국의 안보와 경제지원 약속을 문서로 보장하도록 요구함에 따라 1966년 3월 7일 서한형식의 브라운 각서를 보내왔고, 그에 앞서 1966년 1월 1일과 2월 22일 험프리 미국 부통령이 미 대통령 특사로 청와대를 방문해 한국은 오늘날 미국과 한국을 합친 만큼 강력하며, 미국은 오늘날 미국과 한국을 합친 만큼 강력하다. 우리는 맹방이자 우방이다. 여러분은 추후 의심을 가져서는 안 된다라고 연설했습니다. 이 두 가지 사항이 1970년 2월 24일부터 26일까지 미 상원 외교위원회 청문회, 일명 사이밍턴 청문회에서 외교 관례를 벗어난 행위라면서 호된 추궁을 받게 됩니다. 이런 사례를 통해 당시 제9사단의 파병을 앞두고 선파워 미국이 약소국 대한민국에게 얼마나 매달렸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또한 또 한 분은 최명신 사령관인데, 주월 미군 사령관 웨스트모랜드 대장은 한국군 제9사단이 증파되면 수색 정찰 결과에 따라 헬기로 캄보디아 국경지대 호찌민루트에 투입하는 기동 타격대로 보유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한국군 백마부대는 지역을 담당하지 않은 순수한 전투부대로 보다 격렬한 전투를 많이 수행했을 것이며, 해안의 요충지를 장악하는 영향력도 발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최명신 사령관은 한국군 2개 사단을 자신의 통제에 두고자 했기 때문에 미군과 격렬한 논쟁을 벌여 제9사단이 푸엔성과 카노성 일대 해안지역을 담당하게 된 것입니다. 제9사단 파병 및 작전 수행 과정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한 이동원, 최명신 두 분의 활약에 경의를 표하며 장병과 관계자 여러분의 충정에도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는 제9사단의 초기 작전과 이태영 하사의 활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